당근이시죠? 사실 이게 스타트업들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고유명사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근마켓이 해외에도 나가고 지금 엄청 커졌는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고나라도 있었고. 그냥 우리는 무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문제는 회사가 돈 못 버는 거죠. 그래서 당근마켓이 찾은 것은 네, 지금까지 소비더머니에서 다룬 기업이 200곳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곳이 꽤 많았죠. 오늘은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잔뼈가 정말 굵은 분을 모셨습니다. 최정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일 회계법인 아모레퍼시픽을 거쳐서 옐로모바일 계열인 옐로트래블에서 대표이사로 계셨다고 하고요. 기업을 덕질하는 회계사로도 소개가 많이 되셨던데, 실제로 제가 회사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회사를 겉으로 분석하는 거랑 운영해서 보는 거 약간 다르거든요. 제가 회사를 또 운영을 해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고 훨씬 더 깊이 덕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최정우 대표님과 함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당근마켓입니다. 동네 중고거래로 시작을 해서 중고차, 부동산, 또 구인 구직까지 카테고리를 넓혔고요. 해외 진출까지 성공해서 캐롯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이게 스타트업들이 아무리 유명해져도 자신의 회사명을 고유명사가 되는 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근이시죠?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회사 이름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네에 막 랜드마크 같은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모자 쓰고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종이봉투 하나 들고 있으면 당근하러 오신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것도 좀 있고. 거기 모이는 장소에 사람들이 다 눈치를 봐요. 네, 이제 저 사람인가? 저분인가? 저는 주로 이제 아내가 거래를 하면은 저는 가지러 가는 느낌으로.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아내가 다녀오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쓰세요. 어쨌든 저희 주변에서 보면은 당근마켓 안 쓰는 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당근마켓이 해외에도 나가고 지금 엄청 커졌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건가요? 그 판교에 있는 이제 분들이 중고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나도 쓰게 해줘. 나는 여기 직장인들은 아니지만은 쓰게 해달라. 우리도 오픈해달라. 그렇죠. 이런 요청들이 많으니까 창업자들은 그럼 서비스를 크게 해봐야겠다. 이러다가 현재 모습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판교에서 시작이 됐고 판교에서 이렇게 흥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기업이라고 말을 하면은요, 작은 기업들도 있지만 이미 일가로 이루는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바로 판교예요. 그러니까 바로 신원이 확실한 분들, 서로 잘 알고 있고 근거리에서 있는 회사들이 뭉쳐 있는 거죠. 판교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좀 사기를 치기 좀 어려운 구조? 사실은 그런 구조로 짜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환경이랑 비슷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한 달이 건너면 한 달이 다 알고. 그렇죠. 내가 주민을 알듯이, 내 아이의 친구의 아빠를 알듯이 한 달인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신원이 확실한 분. 이런 식으로 짜여진 동네가 바로 판교인 거죠. 그러면 이 판교라는 좁은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쫙 팽창하고 확장해 나간 게 언제쯤인가요? 그게 2015년 정도에 창업을 한 다음에 회사가 쭉 커진 거는 2018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내 지역이 판교가 아니더라도 인접한 지역으로 거래가 확대되어 나간 거죠, 바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고나라도 있었고 번개장터 같은 그런 플랫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근마켓이 이렇게 흥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존의 거래 문제점 신뢰가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벽돌 왔다 있잖아요. 벽돌 왔다. 예, 주문을 했는데 막 벽돌이 와, 열어보니까. 근데 이거를 잡으러 가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서울 사는데 그분은 지역이 부산이고, 이러면 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 약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거든요. 소액 사기 같은 거 그렇죠. 많고. 당근은 처음에 판교에 시작된 이유가 근거리의 거리를 이용해서 신뢰를 확보했단 말이죠. 매너 온도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았는데 매너 온도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뢰감을 준다 그래도 척도가 없잖아요. 별을 준다거나 서로 아니면은 뭐 리뷰를 쓴다 했는데 사실 개인끼리 리뷰를 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뭐지? 쉽게. 그것도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매너 온도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네마다 좀 특성이 다르다. 뭐 수요와 공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강남에서는 뭐 명품 시세가 뭐 좀 다르다. 뭐 어디 뭐 학군지나 이런 데서는 또 애들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많고. 맞습니다. 이게 근거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돼 있어요. 특히 제주, 혼자 사는 남자, 혹은 혼자 사는 여자분들 이런 종류에 따라 물건이 다르고 저는 이런 카테고리가 다 다른 것들이 아마 이 당근마켓 특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10명 중에 7, 8명이 당근마켓을 쓰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는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아마 그 정도면은 20% 정도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매출액이나 이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원래 당근마켓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왜냐면은 이 매출액이 나오려면은 그 큰 거래액을 바탕으로 뭔가 과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내가 물건을 거래하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어요. 근데 사용자들은 그 수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은 그걸 없앴어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무료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진짜 많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회사가 돈 못 버는 거죠.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2015년 창업을 했지만 2023년, 8년 동안은 사실은 손익분기 좀 돌아가지 못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투자만 했던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투자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면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찾은 것은 지역분들이 계시니까 광고를 붙여서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상인들이 거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장 광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 됐던 거죠. 이것도 아마 당근마켓의 유일한 특성인 것 같아요. 과거에 중고 거래를 했던 회사들이 수수료를 해가지고 편하게 돈을 벌었을 때 당근마켓에서 그걸 포기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벌지 않겠다 선언을 했던 거에 사실 되게 특이했던 거고요. 2023년이 돼서야 매출액이 1276억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173억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사실은 흑자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당근이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돈을 쓰는 곳은 대부분 지역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돈을 번 다음에 아기를 데리고 식당도 가고 물건도 사고 마트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좁은 시장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파는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서 내가 뭔가 알릴 수 있고 오히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당근은 바로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이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근데 당근은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 쓰는 분들을 위해서 딱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광고 매체다. 그리고 이제 앱을 보다 보면은 중고차가 많이 올라오고 뭐 그러면은 중고차 카테고리 같은 게 생기고 또 부동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뭐 부동산 카테고리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걸 보면은 또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 같은 게 계속 앱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이게 정말 특이한 면이에요. 일반적인 서비스들은 대부분 탑다운 내려가거든요.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해야겠다.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만들거든요. 뭐 컬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장 팔아봐야지. 여기서 본인이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의사결정에 소비자에 대한 의견이 낄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그냥 뭐 갑자기 카테고리 생기면은 한번 눌러보고 들어가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당근은 소비자들이 원해서 거래가 일어나요. 이게 왜냐면은 당근은 내가 이 물건을 팔면 돈을 벌잖아. 소비하는 것보다 더 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측면 때문에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으로 생긴다, 수요가. 그래서 당근도 되게 좋은 게 내가 모니터링만 잘하면은 이런 게 생겼네? 사람들이 원하네? 라고 대응만 빨리빨리 해주면 돼요. 오히려 당근이 성공한 이유가 그분들의 그런 새롭게 생긴 카테고리 이걸 잘 보고서 거기에 많은 영역들을 빨리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래서부터 위로 그렇죠. 올라가는 약간. 원래 사실 바텀으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되게 희귀한 경우예요. 당근마켓의 숫자를 보면 재무제표나 어떤 그래프 같은 걸 보면은 어떤 특성 같은 게 보여지는 게 좀 있나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은 다음에 지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선에 놓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비용단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적자가 나는 이유가 되게 마케팅비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마케팅 많이 쌓이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다른 기업들보다 마케팅비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이제 나를 알리기 위한 작업은 사실은 더 이상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서버 비용. 그리고 인건비 이 정도가 사실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쭉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BP가 되기 전에 사실 인건비가 대규모 감축이 됩니다. BP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 비용을 줄이는 과정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0억이 넘는 사실 수익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해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합쳐보면은 매출은 증가했는데 약간 이익은 적어요. 그래서 BP가 난 해에도 사실 당근마켓 자체로는 이익이었거든요. 근데 해외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플러스가 아니었어요. 본체는 이익을 내지만 해외 사업들은 모두 마이너스. 이런 구조를 아마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환경이 되려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사업이 성장을 충분히 해서 다 이익이야. 이제 그때가 되면은 전반적인 연결 재무제표에 이익이 나겠죠. 아마 그 전까지는 매출은 증가를 하는데 계속 손실이 약간씩 보이는 이런 구도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장도 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상장도 할 수 있죠. 근데 아마 당근마켓은 단순히 국내 상장하는 걸 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큰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해외를 노리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해외 상장일 수도 있거든요. 좀 더 큰 시장을 보고 가서 성공을 한 뒤에 나스닥이나 이런 거 가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까지 진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캐나다 말씀도 하셨고 네네. 해외 진출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지금 진출하고 있는 곳들은 뭐 캐나다, 일본, 미국도 있지만 가장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캐나다 같아요. 거기서 이름이 캐롯이더라고요. 이제. 아, 그렇죠. 이제 아마 영어가 거긴 K죠. 예, C가 아니고 K인데 이미 200만이 넘는 이제 사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현지화. 한국의 기업들이 앞으로 나가려면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현지화거든요. 그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내 서비스를 고쳐야 되는데 이 당근마켓이 가지고 있는 현지화 방법들은 그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온도는 약간 바꿨죠. 네, 매너 온도 이런 것들은 들으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전혀 쓰는 용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바꿨고요. 한국은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촌, 뭐 집, 이제 빌라촌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한국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캐나다는 엄청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랑 똑같은 거래를 적용하게 되면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3단계로 이렇게 거래 가는 거리가 이렇게 딱 있긴 있는데 그렇죠. 거리가 훨씬 더 멀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한국은 거의 한 6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한 20km 정도를 두고 땅덩이가 3-4배는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주민들이 충분히 매물도 많아지니까 훨씬 큰 거리를 두고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다음에 어떤 당근의 시장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전략적으로 아마 그쪽 시장을 노리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도 사실 중고거래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중고거래가 많은 시장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근같이 성공을 이룬 서비스들이 사실 많지는 않고요. 현지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당근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랑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히 사업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당근마켓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든지 뭐 잠재된 위험 요소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있죠. 고가의 물건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는 일생에서 많이 하지 않는 만큼 진짜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 같이 이제 뭔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근은 그런 중개자가 없는 마켓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전문가가 거래하기 때문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극명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전문가가 내가 속이려 마음을 먹으면은 속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부동산도 그렇지만 명품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고서 진짜 같네라고 해도 사고 났는데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검증이 어려운 물건들이 사실 생겨나고 있는 게 두 번째 리스크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라이벌이 있다면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과거에 지금 했던 중고나라. 중고나라는 이제 전통 강호죠,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중고나라가 강력한 라이벌이긴 해요. 근데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바탕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가서 당근이 좀 이긴 경우인데 이제는 중고나라가 본인들의 강점과 약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가 가능하거든요. 당근은 단점이 원거리가 좀 어렵잖아요.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거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자신만의 장기를 내세워서 그 분야를 좀 잡고 있고요.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명품 위주로 약간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했다가 지금 사실 공통화되긴 했지만 이제 중고나라가 했던 장점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 당근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당근마켓은 스타트업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정체가 뭐예요? 두 회사는 이미 매각이 돼서 이제 상업펀드가 가지고 있어요. 상업펀드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근마켓 같이 그냥 일단 기다려보자, 투자받고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고 큰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당근은 국내는 이 정도 놓고 좀 더 많은 실험을 하면서 해외로 갈 수 있다면은 두 업체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조금씩 국내에서 키워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오너가 가진 성향 때문에 서로가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 로컬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당근마켓 특성이 이 하나의 앱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중고 거래만 했잖아요. 근데 광고를 붙였어요. 이 광고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상인들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구입물도 되고 사람들이 오면 돈을 쓰는데 내가 돈을 쓰기에 불안해. 그럼 뭐가 있을까요? 페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앱으로
중고 거래도 하고 사람도 구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로컬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로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느냐. 그렇죠. 당근만의 생태계가 있는 거죠. 원래는 중고 거래였지만 나중에 모습은 중고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 예, 이게 당근마켓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비더머니에서 당근마켓을 다룬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새로 알게 된 내용도 재밌는 내용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행을 갔지만은 낯선 이방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지인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예. 본인들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았어요. 이제 이걸 팔아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B가 블랙포스트네요. 아, 그렇죠. 한옥 같은 보이니까 여기 그냥 네. 전시장 아닌가?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이빨 닦다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오버 투어리즘이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en it's got you running like a fox from the house.